뭔가 내용이 많죠. 오늘 다 할 거 아니에요. 내일까지 할 거예요. 미리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내일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먼저 요거부터 할 거예요. 위에 포토샵 기초 1단계, 2단계는 오늘 하는 거 해보고 내일 오늘 이어서 하든지 아니면 내일 할 거예요. 오늘 화요일 맞죠? 14일 맞죠? 오케이. 저녁 맞죠?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좀 안드로메다에 지금 가서 돌아오질 않는다. 자, 오늘은 포토샵 시간입니다. 포토샵이 한 4일 정도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해보니까. 일단 최대한 여러분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알려드리고 싶지만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스 과정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과정에 딱 필요한 것만 알려드리다 보니까 기간이 짧아요. 실제 컴퓨터 그래픽스 과정은 한 90일인가? 꽤 맞나? 72일인가? 거의 한 3개월쯤 돼요. 기간이. 우리보다 거의 한 2배쯤 되죠.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못해요. 할 시간도 없고 할 여건도 안 되고 원래는 컴퓨터 그래픽스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블로그 스킨, 타이틀, 유튜브 스킨 그리고 영상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 내가 블로그에 올릴 컨텐츠 만드는 정도만 살짝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교육 받아보시고 나는 좀 더 정말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난 좀 더 배우고 싶어. 그러면은 요청하세요. 제가 시간 다시 좀 편성해서 원래 훈련 규정에는 위배되지만 제가 제 재량껏 좀 시간을 좀 더 할애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포토샵 기초 알려드리고요.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기초 알려드리고 나서 그다음 세부적인 내용 좀 더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미리 캔버스 회원 다 가입해 놓으셨어요? 미리 캔버스? 안 하신 분? 미리 캔버스 가입. 일단 가입 안 하고도 일단 사용은 할 수 있어요. 오늘 사용해 보시고 나중에 가입했나요? 일단 가입하지 않고도 이용은 가능한데 하루에 3개만 다운로드 할 수 있어서 오늘은 1개만 다운로드 하면 되니까 필요는 없어요. 자, 우선 기본적인 작업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바탕화면에 포토샵 작업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줘요. 바탕화면에 포토샵 작업 바탕화면에 포토샵 작업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포토샵 작업. 이 영상은 영상 작업. 그렇게 할 거예요. 포토샵 작업. 폴더 만드셨나요? 자, 만드셨으면은 상단에 여기 PS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PS. 요게 포토샵이에요. 요거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주세요. 포토샵 더블 클릭 실행. 처음에 설정 좀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실행만 했나요? 자, 실행 다 하셨죠? 오케이. 자, 기본 설정 잠깐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세 가지 설정만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구성, 레이아웃을 초기화하고 들어갈 건데요. 지금 앞기수에 수업한 내용을 그대로 지금 그 환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화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눌러주세요. 자, 위에 윈도우 메뉴 클릭하셔서 윈도우 워크스페이스 리셋 에센셜 윈도우 워크스페이스 리셋 에센셜 선택 클릭해요. 자,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사용하다 보면 화면이 좀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 누르면 초기화 되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화면을 레이아웃을 초기화하는 겁니다. 윈도우 워크스페이스 리셋 에센셜 됐고요. 그리고 또 저를 따라서 눌러주세요. 다시 윈도우 메뉴 누르시고 윈도우 메뉴 그리고 여기 어드저스트먼트 있죠. 여기 체크돼 있죠. 요거 클릭해봐요. 클릭. 그러면 체크가 해제가 되면서 여기 있던 아이가 사라질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빼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윈도우 메뉴 눌러서 이번에는 캐릭터 선택
얘는 선택해줘요. 선택. 요건 문자 속성 설정하는 기능인데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문자 속성 설정하는 거. 누르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딱 뜨죠. 자, 지금 요거를 패널이라고 하고요. 패널 윈도우. 요거는 떨어뜨려서 분리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A라고 나와 있는 요게 캐릭터 패널 버튼이에요. 그런데 이 기능은 꽤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아예 펼쳐서 고정해 놓으면 편리합니다. 이러한 패널 윈도우는 이쪽 탭 부분을 클릭해서 이렇게 위치를 옮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일단 이렇게 떨어뜨려 봐요. 두 개를 캐릭터와 패러그래프를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보세요.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놓고 사용하셔도 되지만 요거 이제 작업 영역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는 이제 잘 사용하지 않고요. 자, 요건 잘 보세요.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요 패널을 끌고 가서 이쪽 공간에 가지고 가면 두 가지 형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재 있는 패널 전체가 선택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쪽 패널 사이사이에 이렇게 선이 그어지는 형태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돼야 돼. 끌고 가서 얘를 끌고 가서 이렇게 레이어라고 되는 이쪽 위쪽에 파란색 선이 생기면 놓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 딱 들어가요. 그리고 패러그래프는 끌고 와서 캐릭터 패널 위에 올리면 이렇게 캐릭터 패널 전체에 파란색 테두리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때 놓으시면 두 개가 합쳐집니다. 이렇게 해서 주로 사용하는 것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캐릭터 선택해놔요. 캐릭터 패널 나오게. 패러그래프는 이제 문자 정렬하는 기능인데 캐릭터를 주로 쓰니까 됐어요. 이렇게 기본 세팅했고요. 하나만 더 합시다. 요건 집에서 설치해서 사용할 때 잘 기억해 놓으시다가 그대로 설정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에디트 메뉴 눌러주세요. 에디트. 이 에디트 메뉴 맨 아래에 있는 프리퍼런스 선택. 요 위에 마우스 포인터 올리면 메뉴가 딱 펼쳐지죠. 여기서 타입 클릭 해봐요. 클릭. 에디트 프리퍼런스 타입 클릭. 그리고 이런 창이 뜰 거예요. 자, 이게 혹시 요거 show font name in English 혹시 체크되어 있나요? 네. 체크 풀어버려요. 요 체크되어 있으면 폰트 목록에서 우리 한글 폰트가 영어로만 나와. 요거 체크 해제하면 한글로 나옵니다. 오케이. 요거 집에서 쓸 때 요거 꼭 해제하고 쓰세요. 프리퍼런스에서 타입에서 요거 꼭 해제하고 쓰세요. 이거 모르는 분도 엄청 많아요. 됐나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인터페이스를 눌러보시면 인터페이스 전체 색깔을 결정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잘 보이라고 전체 제일 밝은 색을 선택했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어두운 색일 거야. 취향에 따라서 색깔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 취향이에요. 상관없어요. 취향이에요. 자, 그리고 요거 유니트 룰러 눌러봐요. 유니트 룰러. 자, 여기에서 요 룰러는 이제 줄자예요. 줄자는 픽셀. 단위를 픽셀로 바꿔놓으시고 픽셀. 타입은 글자 크기예요. 요거는 포인트 그대로 두시면 돼요. 요것만 단위를 픽셀로 바꿔줘요. 우리는 주로 이제 웹용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단위를 픽셀로 해야 됩니다. 여기 기본 설치하면 아마 밀리미터, 인치 아무튼 좀 다를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누르시고 자, 기본 설정 끝났습니다. 이거 집에서 포토샵 설치하실 때 꼭 참고하셔서 설정해 놓으세요. 그러면은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됐고요. 자, 이제 내용 진행할게요. 자, 영상 교재는 참고로 설명드리면 유튜브 영상 편집 과정을 그대로 따라하기 식으로 교재를 제가 만들었어요.
실제 수업 진행하는 내용에 따라서 교재를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하고 순서가 좀 달라. 교재는 221쪽부터 시작하거든요. 일단은 222쪽 펼쳐놓으세요. 222쪽. 없어도 제가 띄워드릴게요. 자, 222쪽이죠. 포토샵이 어떤 건지는 아시죠? 인지하고 계시죠? 포토샵이 뭐예요? 뭘까? 포토샵이 뭐죠? 뭐 하는 거죠? 설명해봐요, 저한테. 이게 알고 있는 거랑 또 이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랑 또 다르죠. 분명히 알고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게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이게 입 밖으로 꺼내서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저도 그래서 계속 교육을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교수법에 대해서. 자, 포토샵은 말 그대로 사진을 편집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사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어. 이름 그대로 사진 후보정 사진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런 게 유행했죠. 뽀샵이라는 말이. 자, 뽀샵 무슨 말인지 알죠? 뭐예요? 그렇지. 보통 이제 얼굴을 좀 다듬거나 뽀샵이 하거나 그걸 뽀샵이라고 하죠. 그 뽀샵이 바로 포토샵이에요. 근데 이 뽀샵이라는 말은 알면서 그게 포토샵으로 하는 보정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후보정 프로그램은 워낙 많거든. 특히 스마트폰에 포토샵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포토샵 말고 다른 뭐 스노우 앱이라든지 요즘 자체 카메라 앱에서도 기본적으로 얼굴 보정 해주잖아. 그러다 보니까 뽀샵 하면은 얼굴 보정 예쁘게 그렇게만 생각해. 자, 뽀샵은 포토샵입니다. 포토샵. 그런데 요즘은 이게 창작도 가능해요. 기능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인쇄물도 만들어내고 광고물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창작의 영역까지 지금 포토샵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뭐 편집 프로그램, 뭐 창작 프로그램 그렇게 요즘은 그러한 구분이 없습니다. 원래 구분은 포토샵은 편집 프로그램, 일러스트레이터가 제작 프로그램이었어요. 포토샵은 주어진 소스, 기존에 있는 소스를 이용해서 조합해서 편집하는 게 포토샵이었고 일러스트레이터는 없는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가 더 많이 어려웠지. 근데 요즘은 그 벽이 허물어진 지 오래예요. 포토샵도 충분히 새로운 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딱히 뭐 편집 프로그램, 제작 프로그램 구분이 없어요. 그 정도까지만 설명드릴게요. 패스. 223쪽 화면 구성. 자, 화면 구성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뭐 항상 메뉴에 메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상단에 메뉴가 있어요. 가끔 변태적으로 옆에 나와 있는 메뉴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이고 보통은 위에 있습니다. 자, 메뉴를 하나씩 눌러봐요. 하나씩. 그냥 마우스만 위에 올리면 메뉴가 쫙쫙쫙 펼쳐질 거예요. 어떤 메뉴가 있는지. 죄송해요. 전문 용어 다 영어예요. 한글로 바꿔놔도 영어로 이야기해야 돼. 그래서 의미가 없고요. 처음에 배울 때는 영어로, 그 다음에 사용할 때는 한글로 사용하셔도 상관없지만 처음에 배울 때는 영어입니다. 자, 수많은 메뉴가 있는데 다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딱 필요한 것만 제가 사용할 거예요. 그래도 어떤 메뉴가 있는지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글자가 있구나, 이런 모양이 있구나 이런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눈에 한번 익혀두라는 거예요. 이런 메뉴를. 이게 메뉴고요. 주로 보면은 파일 쪽에 파일 관련된 메뉴가 있죠. 들어가라고. 오케이. 자, 뉴는 새로 만들기. 오픈은 뭔가 열기죠. 사진을 불러오거나 기존에 작업하던 것을 불러오는 오픈이고요. 세이브는 저장하는 거, 세이브 에즈 저장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엑시트 포토샵 끝내는 거. 이것만 쓸 거예요. 다른 건 안 써. 다른 거는 우리가 쓸 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에디트 보면은 언두 있죠. 요거는 작업 취소하는 거. 스텝 백워드는 작업 전 단계에 가는 거. 복사, 카피 복사, 페이스트 붙여넣기 있죠. 필 채우기. 그 다음에 여기 프리 트랜스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프리 트랜스폼. 그 다음에
없어요. 끝. 자, 이미지에서도 모드에서 지금 숨겨져 있는데 주로 이미지 여기 어드저스트먼트에 후 보정하는 색감 보정, 밝기 보정하는 메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몇 개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 전체적인 이미지 크기를 조절하는 거, 캔버스 사이즈, 그다음에 이미지 회전하는 거, 크랍 툴, 크랍은 여기 있는데 자, 이 정도만 사용할 겁니다. 다른 거는 사용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레이어에서 레이어 여기 레이어 뉴, 듀플리케이트 레이어, 딜리트, 리네임 레이어 스타일 요 정도만 씁니다. 다 안 써요. 타입은 글자인데 글자는 여기서는 사용할 일이 없어요. 자, 아무튼 메뉴는 전부 다 이용하진 않을 거예요. 컴퓨터 그래픽스 반 가도 이 메뉴 전부 다 이용하지 않습니다. 딱 필요한 것만 사용하니까. 자, 이 메뉴 아래에 있는 이 녀석이 뭐냐면 얘가 뭐냐면 옵션 바라고 하고요. 옵션 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옵션 바. 자, 옵션이라면 어떠한 뭐 선택 사항, 선택 기능이겠죠. 자, 어디의 선택 기능이냐면 바로 여기에요. 이쪽에 오른쪽에 자, 이 아이들이 바로 도구예요, 도구. 도구 패널이라고 하고요. 자, 포토샵의 기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구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옵션 바는 바로 이 도구의 추가 선택 기능이에요. 즉,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도구에서 추가로 기능을 더 선택해서 세부적인 기능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도구 하나씩 눌러보실래요? 위에서부터 하나씩 그냥 도구만 클릭해봐요. 클릭. 그러면 선택하는 도구에 따라서 위에 옵션 바 내용이 바뀔 거예요. 즉, 이 선택한 도구에 대한 추가 선택 기능인 거예요. 옵션 바. 그래서 옵션 바, 도구의 옵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구의 옵션. 자, 도구 중에 이렇게 아래쪽에 오른쪽 아래 이렇게 표시가 나와 있는 도구가 있죠. 뭐 사실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자, 이 표시가 있는 도구는 숨겨진 기능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도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해 봐요. 표시 있는 거 아무거나.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다시 뭔가 펼쳐지면서 새로운 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기능이 더 숨겨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숨겨져 있는 기능은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거나 왼쪽 버튼으로 길게 누르면 펼쳐집니다. 왼쪽 버튼으로 가만히 누르고 있으면 딱 펼쳐져요. 왼쪽 버튼 길게. 뭐 참고로 설명드리면 포토샵이 처음에는 매킨토시라는 컴퓨터에서 사용하도록만 만들어져 있었어요. 매킨토시는 처음에 버튼이 한 개였어. 마우스 버튼이. 오른쪽 왼쪽 구분이 없었어요. 그냥 휠도 없어. 그냥 버튼 한 개였어. 그때 그것 때문에 이 기능이 있어. 길게 누르면 나오는 거. 그래서 둘 다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게 눌러도 되고 마우스 우클릭해도 되고. 참고로 요즘도 맥은 오른쪽 왼쪽 버튼 없어요. 한 개만 있어. 근데 물리적인 버튼은 없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왼쪽 오른쪽을 구분해 놓기는 합니다. 혹시 맥 나중에 쓰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자, 이 도구에 대한 설명은 교재에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워낙 분량이 많아서 제가 교재에 다 담지 못했거든요. 보시면 목차에 보면 뭐 도구 명칭과 용도 224쪽에 보면 224쪽에 간단하게 명칭은 나와 있습니다. 명칭. 이 도구 이름. 자, 세부적인 기본 사용 방법은 여기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글 참조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제 유튜브 과정 블로그예요. 자, 지금 포토샵 잠깐만 내려놓으시고 구글 들어가주세요. 구글. 크롬 브라우저 열어서 구글 들어가주세요. 구글. 자, 구글 들어가신 분은 검색을 제 블로그 검색해 주세요. 크리에이터 요셉. 요 블로그 나올 거야. 요 블로그 열고 들어가요. 자, 이 블로그 앞으로 수시로 들어올 거예요. 잘 기억해 놓으세요. 크리에이터 요셉. 네이버도 되고 구글에서도 검색됩니다. 네이버는 네이버 블로그랑 함께 뜨니까 잘 골라서 들어가시고. 자, 들어가시면요.
이쪽 왼쪽 메뉴에서 여기 포토샵 메뉴 찾아보세요. 포토샵 메뉴. 왼쪽 메뉴에서 포토샵 찾았으면 누르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포토샵에서 조금만 내려가시면 여기 이 글에서 포토샵 기본 도구 열고 들어가세요. 광고 좀 뜨는 거 양해 부탁드려요. 이 광고는 바로 여기 있는 커피와 사탕입니다. 그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어요. 자, 기본 도구 열고 들어가시면 목차 쭉 한참 내려가면 실제 설명이 나옵니다. 쭉 내려가 봐요. 아래로 쭉 내려가 봐. 아래로 쭉 내려가면 더더더더 이제 설명이 나올 거예요. 더더더더 좀 나왔다. 한참 내려가. 밑으로 쭉 내려가 봐. 밑으로 쭉 내려가 봐. 밑으로 쭉 내려가 봐. 더더더더 여기 나온다 설명. 저 이 글 작성하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활용 잘 하세요. 그래 이 도구가 어떤 건지 궁금해? 그러면 기본 사용 방법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기 들어와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많은 내용을 교재에 담을 수 없어서 제가 따로 글로 올려놓기만 했어요. 그 처음에는 교재에 넣어볼까 싶어서 처음에 영상으로 만들다가 컴퓨터 화면을 캡처하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교재는 못 넣었어요. 제가 이런 글 만들 때 다 픽픽 사용하거든요. 픽픽으로 화면 캡처해가지고 표시하고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실제 하는 과정 그대로 스크린샷 만들어서 다 하고 있어요. 이걸 또 그대로 교재에 또 활용한다. 자, 기본 도구는 여기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시 포토샵 열어놓으시고 포토샵. 자, 이쪽 널찍한 이쪽 공간이 바로 작업 공간이에요. 워크 에리어라고 하고요. 작업 공간이라고 합니다. 워크 에리어 작업 공간.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 있어요? 이따가 작업할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들이 바로 패널 윈도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패널. 패널 윈도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널 윈도우. 각 기능을 제공해 주는 건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이 캐릭터 패널과 패러그래프 패널을 끄집어냈죠. 이런 식으로 필요한 패널은 바로 여기 윈도우 메뉴, 여기가 이 익스텐션 아래에 있는 액션부터 쭉 내려가서 툴 프리셋까지 전부 다 패널이에요. 패널. 그래서 필요한 거 클릭해서 열면 되는데 여기 지금 다른 거 쓸 거는 없어요. 이 정도까지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명 끝났고 화면 구성은 설명 끝났고 또 필요한 거는 하면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사진이 하나 필요한데요. 자, 포토샵 잠깐만 내려놓으시고 다시 인터넷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픽사베이 들어가 주세요. 픽사베이. 다시 인터넷 들어가서 픽사베이 검색하셔서 놀라운 무료 이미지 사이트 들어가세요. 일단은 그 로그인 하지 않아도 다운로드는 가능해요. 3개까지 하루에 3개 가능하니까 일단은 그냥 바로 해요. 일단 자 들어가 놓으시고 픽사베이 검색하셔서 들어가요. 픽사베이 잠깐 소개해 드리면 공짜예요. 저작권 신경 쓸 필요 없이 마음 놓고 사용하셔도 되는 무료 소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진과 일러스트레이터 소스와 영상과 음악과 효과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마운 사이트예요. 자, 이게 픽사베이 첫 화면이고요. 자, 픽사베이 들어오시면 여기 검색창 아래에 보면은 이렇게 기본 선택 사항이 있는데 이 집이 아니고 홈이에요. 홈 버튼이야. 참 직역을 해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포토샵도 마찬가지야. 영어로 되는 것을 직역해놔서 그 의미 전달이 안 되는 메뉴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한글을 안 배웁니다. 홈이에요. 홈 버튼. 집이래. 자, 검색 대상을 여기 사진을 선택하세요. 사진 클릭 선택. 그러면 아래쪽에 사진만 쭉 나올 거예요. 일단 검색하셔도 되고 검색하지 않으셔도 되고 저는 일단 단풍, 멋진 단풍 사진을 검색해 볼까요? 검색 단풍. 한글도 됩니다. 어우, 예쁘다.
자, 이건 주의사항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자, 검색을 하셨을 때 검색 결과 위쪽에 스폰서 이미지, 아이스톡 이렇게 떠요. 자, 여기 나오는 이 이미지들은 전부 다 유료예요. 이쪽에 유료 회원 가입하면 한 달에 몇 장 이상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무료예요. 여기서 그래서 위에 나오는 거는 스폰서 이미지 아이스탁에 나오는 이거는 누르지 마시고요. 밑에 로열티 없는 사진 아래쪽에 있는 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풍을 골라볼게요. 저는 요거 고를게요. 자, 일단 사진 아무거나 클릭해봐요. 아무거나 클릭. 다운로드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하고, 요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쪽 오른쪽에 다운로드라는 버튼 나와요. 요거를 클릭을 하면 다운로드 버튼, 여기서 사이즈 선택하는 창이 나오는데 제일 큰 거는 무조건 회원 가입해야 됩니다. 로그인 해야 돼. 그래서 제일 큰 거 하지 마시고 제일 작은 거에서 바로 두 번째 큰 거, 적당하게 작은 요거 선택해서 다운로드 하시면 그냥 공짜로 받을 수 있어요. 다운로드. 자, 이렇게 다운로드한 사진은 조금 전에 만든 바탕화면에 포토샵 작업 폴더로 저장해 놓으세요. 폴더 아무거나 열면 돼요. 다운로드 폴더는 뭐 내 PC든 어떤 거든 포토샵 작업 폴더든 폴더 열면 항상 떠요. 여기. 어떤 폴더든지 열면 나와. 그래서 이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사진을 포토샵 작업 폴더로 복사해 넣으세요. 삐롱삐롱 그냥 끌어서 폴더 위에 올려도 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되고. 잘 되나요? 오케이. 자, 준비됐죠? 준비됐어요? 오케이. 자, 다 되신 분은 복사까지 하신 분은 창 다 내리고 포토샵 다시 열어주세요. 요거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진행을 해야 되겠어. 포토샵에서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한 공간을 캔버스라고 하고요. 이 캔버스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불러와서 바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추가적인 작업이 들어가겠죠. 크기 조절 또는 범위 조절 부분이 좀 필요해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내가 필요한 크기의 캔버스를 직접 만드는 거예요. 즉 타이틀이나 스킨 이미지에 맞는 캔버스를 직접 만들어서 필요한 사진을 불러와서 자르고 이어붙이고 합성하고 하는 복잡한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거 첫 번째 방법을 할 거예요. 자, 사진을 불러오기 위해서 파일 메뉴 눌러서 오픈 눌러주세요. 파일 오픈. 그리고 바탕화면에서 바탕화면 클릭, 포토샵 작업 폴더 찾아 들어가시고 바탕화면 클릭, 포토샵 작업 폴더. 그러면 조금 전에 다운로드한 사진이 있을 거야. 얘 클릭해서 열기 눌러요. 열기. 사진 클릭하시고 열기 눌러주세요. 잘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사진을 저장하시고 다운로드하고 포토샵에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요거를 더블 클릭해도 돼요. 더블 클릭해도 열립니다. 더블 클릭도 되고 클릭하고 열기 눌러도 되고. 자, 이렇게 멋지게 사진을 불러왔습니다. 자, 이 불러온 사진을 내가 필요한 크기를 맞춰야 돼. 만약에 이 사진을 내가 블로그에 글쓰기 할 때 사용하고 싶어. 그러면은 일단 블로그 글쓰기에 맞는 크기로 적당히 주는 게 좋고요. 나중에 영상용으로 사용할 때도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은 일단은 영상 크기보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냥 사용하면은 컴퓨터가 많이 좀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적당한 크기로 줄여서 보통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진 크기 줄이는 방법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위에 이미지 메뉴 클릭,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 선택해봐요. 이미지 메뉴 클릭, 이미지 사이즈 선택.
누르셨나요? 참고로 아래에 있는 요거는 이미지 로테이션, 요거는 이미지 회전하는 건데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미지 사이즈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 사이즈 창이 뜨죠. 자, 여기서 픽셀 디멘전이라는 이쪽이 현재 이 사진의 크기예요. 저는 지금 위드가 1280이고 하이트가 890이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사이즈 다를 거예요. 가로 크기를 블로그 글쓰기에 맞는 블로그 보통 블로그 폭이 966이죠, 그죠? 그래서 가로 크기를 966으로 바꿔봐요. 클릭해서. 그러면 세로 크기는 자동으로 바뀔 거예요. 네, 세로 크기는 요거 체인 얘 기능 때문에 가로 세로 비율 계산해서 자동으로 계산돼서 세로가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따로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대로 오케이. 자, 그럼 일단 블로그 글쓰기에 필요한 크기로 사진은 줄였어요. 자, 여기다가 만약에 글을 쓰고 싶어요. 글을 짧게. 자, 글을 쓰려고 그러면은 이걸 먼저 설명드려야 돼. 레이어. 포토샵은 레이어를 잘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너 아니다. 잘못 왔다. 교재가 와야 되는데. 그렇지. 자, 교재 225쪽에 보시면 이 레이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어. 요 이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 용어 잘 기억해 놔요. 레이어. 225쪽이에요. 자, 포토샵에서 이 레이어는 어떠한 필요한 소스, 즉 그림이나 사진이나 글자나 그런 것들을 올려서 사용하는 곳이 레이어예요. 레이어는 기본적으로 투명한 필름이에요. 필름.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많이 겹쳐놔도 뒤에 사진이 그대로 비쳐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레이어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자를 쓰거나 뭔가 도형을 그리거나 해서 전부 다 합쳐서 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다음 쪽에 보시면 이렇게 레이어 순서가 구성되어 있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본다고 이해하시면 정확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본다. 즉 맨 위에 레이어가 전부 다 화면 꽉 채우고 있으면 아래쪽은 안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건 주의사항이기도 하죠.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위쪽에 있는 레이어에 가득 채워버리면 불투명한 요소를 가득 채워버리면 아래쪽에 있는 요소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이니까 요거는 사용할 때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글자를 입력할 건데 글자를 올릴 입력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글자를 올릴 레이어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 레이어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상단에 메뉴, 레이어 메뉴, 뉴 레이어. 요거 누르시거나 레이어, 뉴 레이어 눌러봐요. 네, 레이어, 뉴 레이어. 레이어, 뉴 레이어. 그러면 이렇게 뉴 레이어 창이 뜨죠? 그냥 그대로 오케이 해봐요. 오케이. 네. 그렇게 여기에 뭔가 생겼을 거예요. 확인하셨어요? 자, 제가 레이어라는 용어 잘 기억해 놓으라고 했죠? 레이어 보이시나요? 얘가 레이어 패널이에요. 레이어 패널. 레이어 패널. 즉 포토샵에서 필요한 레이어를 만들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레이어 패널. 자, 이렇게 만든 레이어. 여기다 글자 입력할 건데 자, 제가 레이어 만드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메뉴를 이용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레이어 패널 아래쪽에 쭉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오케이. 줄어들어. 오케이. 아래쪽에 이렇게 버튼이 보일 거예요. 버튼. 보이시나요? 오른쪽에서 두 번째. 요게 바로 뉴 레이어 버튼입니다. 뉴 레이어. 눌러봐요. 그렇죠.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하는 거예요. 요게 클릭하면 그렇게 레이어 1, 2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요소를 올릴 글자나 도형이나 사진을 올릴 레이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쉬어요. 쉬어요. 레이어 잘 외워놔요. 기억해놔요. 레이어.
투명한 필름이당. 자, 1교시 바로 이어서 설명 진행할게요. 일단 좀 설명하고 중간에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레이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방법도 또 있어요. 있는데 이따가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만든 레이어는 삭제도 할 수 있고 이름도 바꿀 수 있고 위치도 바꿀 수 있어요. 자, 위에 두 번째 만든 요 레이어는 지웁시다. 자, 레이어 2 있으면 선택해 주시고요. 선택.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할 수 있어요. 클릭 선택. 자, 레이어 2 선택해 주세요. 레이어 2 선택. 자, 지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아래 있는 휴지통 누르셔도 되고 키보드 딜리트 키 누르셔도 됩니다. 두 가지가 달라요. 설명 잠깐. 자, 레이어 선택하고 키보드 딜리트 키를 누르면 그냥 매정하게 딱 지워버립니다. 지울 거야 물어보지도 않아. 그런데 레이어 패널 아래쪽에 있는 이 휴지통은 친절하게 지울까요? 물어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실수 예방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딜리트 키는 사용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자제하시고 아래쪽에 휴지통 버튼 클릭해서 지우는 습관 들이는 게 좋아요. 이게 레이어가 많이 쌓이잖아. 그럼 내가 뭘 지웠는지도 몰라. 그런 일이 실제 발생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레이어를 지울 때 딜리트 키는 사용하지 마시고, 물론 뭐 조금 있으면 괜찮아. 제 경험담이에요. 언제 지워졌는지 몰라. 자, 이제 이 레이어 1번에다가 글자를 적어 볼 거예요. 자, 레이어 1 선택해 놓으시고 레이어 1 선택했나요? 자, 글자 입력하는 도구는 여기 T라고 되어 있는 이 도구야. 이거. 자, T 도구도 왼쪽 아래에 조그만 표시 보이죠? 얘도 숨겨진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눌러볼까요? 구경이나 해봅시다. 어떤 기능이 있나? 자, 이렇게 기능이 있네요. 자, T 도구는 얘는 도구 이름이 타입 툴이라고 해요. 글자 입력 도구예요. 글자 입력 도구 타입 툴. 여기 타입 툴 돼 있죠? 타입 툴 글자 입력 도구인데 총 4가지 기능이 있네요. 호리존탈 타입 툴은 가로쓰기, 버티컬 타입 툴은 세로쓰기. 요 이름 요거 표시 그대로 이렇게 가로쓰기, 세로쓰기예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사용할 일은 없어요. 이거 밑에 있는 요 기능은 우리가 사용할 일은 없습니다. 패스. 물론 뭐 특별하게 사용하고 싶다. 제 그 블로그 글 참고해가지고 해봐요. 자, 일단 타입 툴 선택해 놓으시고, 자, 타입 툴 선택하시면 타입 툴 클릭 선택하시면 상단 옵션 바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글꼴 스타일 선택하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 게 폰트 목록이에요. 폰트 목록 눌러봐요. 자, 폰트 목록 눌러놔요. 여기에 한글 이름 보이죠? 요게 조금 전에 그 설정에서 쇼 폰트 네임 잉글리시를 해제해서 여기 한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집에서 쓰는데 영어 나온다 그러면 설정해서 바꾸시면 돼요. 자, 아직 그 폰트 라이선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이 폰트 목록에서 뭘 선택하느냐, 이거 맑은 고딕체를 찾아서 선택해 주세요. 선택. 제가 프린트물에 아래쪽에 폰트 구하고 설치하기 부분에 제가 윈도우 기본 글꼴 해놨는데 그 중에서 맑은 고딕이에요. 윈도우 기본 무료 글꼴입니다. 일단 요거 사용할게요. 찾아서 선택. 맑은 고딕. 어디 갔니? 됐고. 그리고 옆에는 글자 스타일이에요. 가늘게, 중간, 굵기. 요거는 지원하는 글꼴도 있고 지원하지 않는 글꼴도 있습니다. 다행히 맑은 고딕은 이렇게 3가지 스타일을 지원하고 있네요. 아무거나 선택하시고 저는 레귤러 선택할 거예요. 레귤러. 여기 옆에는 글자 크기예요. 글자 크기. 기본적으로 6pt에서 72pt 포인트라고 하고요. 포인트 단위 pt예요. 일단 제일 큰 거 72 선택해 놓으시고 72.
그 옆에 여기 보면은 또 논, 샤프, 크리스프, 스트롱, 스모스 있죠, 그죠? 요거 글자 스타일인데 선명하게 할 거냐, 강하게 할 거냐, 부드럽게 할 거냐. 근데 보통 스무스 사용해요, 스무스. 요거는 글자 패러그래프 보죠. 정리하는 거 일단은 그냥 두고 옆에 색깔장 클릭해봐요. 색깔장 클릭. 자, 색깔장 클릭하면 이렇게 컬러 피크 창 나옵니다. 컬러 피크 창. 자, 여기서 기본 글자 색깔을 선택하는데요. 이쪽은 제가 표시해 놓은 여기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색깔이 있는 곳을 찾아주는 거예요. 자, 여기는 내가 필요한 색깔이 있는 곳을 찾아주는 거. 찾아주고, 그리고 이쪽 왼쪽에서 최종적으로 사용할 색깔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다 보면 이쪽에 선택한 색깔이 표시가 됩니다. 색깔 선택하시고 OK 누르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사진에 맞는 색깔을 골라봐요. 저는 흰색으로 할 거예요. 흰색은 이쪽 왼쪽 위가 흰색이야. 왼쪽 위가 흰색. 색깔 선택했으면은 OK 눌러주시고 OK. 준비되셨나요? 자, 이건 주의사항이 있어요. 꼭 설명 잘 듣고 이용해 주세요. 자, 먼저 포토샵은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돼요. 그러면 자, 포토샵만의 글자 입력 규칙과 특성과 주의사항이 있겠죠. 그 사항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일단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캔버스를 클릭해 봐요. 클릭. 그냥 클릭이에요. 끌지 말아요. 그냥 클릭이야. 파워포인트 작업 하시는 분들 주로 글자를 끌더라고. 그냥 클릭해요. 클릭. 그 다음에 글자를 입력을 하면 돼. 정확히 사진 위를 클릭해야지. 취소. ESC 취소. 사진 위를 클릭해서 사진 위를 클릭해야 돼. 자, 일단 글자 입력만 해요. 글자 입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글자 입력만 해놔. 입력만. 글자 입력만. 글자 입력하고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있어요. 처음이 중요해. 첫 단추를 잘 깨야 됩니다. 이거 제 말대로 안 하다가 혼자 막 하다가 나중에 혼자 못 빠져나와요. 응? 아마 그 취소가 되면서 색깔이 바뀌었을 거예요. 다시 바꾸면 돼. 자, 글자 입력했죠? 자, 포토샵에서 이렇게 글자를 입력하고 있다가 이 글자의 글자체나 글자 크기, 글자 색상, 위치를 바꾸고 싶다. 안 돼요. 못 해요. 할 수 없어요. 글자 입력 상태를 완료해야 됩니다. 자, 이 글자도 포토샵에서는 하나의 디자인적, 그래픽적 요소이기 때문에 이 입력 작업을 완료한 상태에서 위치와 크기, 색깔, 글자체 등을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완료는 어떻게 하느냐? 상단 옵션 바에 완료 버튼이 있어요. 얘를 눌러요. 내 체크 표시, 얘가 완료야. 글자 입력을 끝내겠다. 완료. 그러면 깜빡깜빡거리는 커서가 야, 글자까지 왜 지워져? 여기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는 커서가 사라질 거예요. 자, 그대로 다른 건 누르지 마세요. 메뉴에 도구 중에 메뉴의 거. 무브 툴 클릭. 자, 이게 도구가 무브 툴 이동 도구예요. 이동 도구. 자, 글자 입력하시고 완료한 다음에 반드시 이동 도구를 선택해 놓으세요. 이따가 왜 그러는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동 도구 선택하신 상태에서는 글자를 클릭해서 위치를 옮겨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꺼내놓은 캐릭터 패널 있죠? 캐릭터 패널. 여기서 글자 속성 다시 바꿔줄 수 있어요. 글자체, 스타일, 크기, 색깔. 자, 글자 입력하는 거 좀 더 설명드릴게요.
설명 잘 들어주세요. 자, 글자 캐릭터 이 패널에 대해서는 제가 교재에 잠깐 설명을 해 놓고 있는데요. 교재에 보시면 여기다 236쪽에 각 요소별 기능을 적어 놓은 게 있어요. 236쪽에 요거 참고하면서 설명 들어주세요. 자, 딱 필요한 것만 설명 드릴 거예요. 설명한 여기. 자, 글자체, 글자 스타일. 요거는 아시죠? 그다음 글자 크기예요. 글자 크기. 그리고 얘는 줄간격이에요. 줄간격. 글자를 두 줄 쓸 때, 두 줄, 세 줄 쓸 때 요 줄간격. 얘가 줄간격. 권장 값은 얘 클릭하면은 오토가 나와요. 오토가 권장 값이야. 그러면 글자 크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맞춰 주거든요. 기본 오토로 쓰시면 되고 오토. 그리고 요거는 이게 둘 다 글자 간격이기는 한데요. 달라. 얘랑. 얘는 글자와 글자의 간격이고요. 글자와 글자의 간격. 교재에 뭐라고 돼 있죠? 자, 5번. 그렇죠? 문자열 고유의 너비 또는 문자 모양에 따른 간격. 이게 어려워. 이해하기가. 이거는 저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까지 사실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게 깔맞춤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굳이 제가 설명드리면 제가 메모장에 뭘로 이게 띄워놓은 거 설명할 때 사용하는 게 굴림체예요. 굴림체. 볼까요? 서식에서 글꼴을 굴림으로 바꿔볼게요. 굴림. 확인. 뭔가 틀어지죠? 양식이. 그죠? 틀어지죠? 1, 2, 3, 또 A, 이게 한글하고 A, B, C, D, E, F, G, H, I, J, K. 자, 보시면은 이 I하고 이 K하고는 엄연히 글자 폭이 달라요.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좀 이해하는데 좀 시간 좀 걸려요. 저도 이게 쉽게 이 정도까지만 제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잘 안 쓰는 기능이에요. 주로 요거를 이용하는 요거로. 요거는 그냥 글자 간격. 요거는 글자 크기에 맞게 비율을 맞추는 건데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거 쓰면 돼. 그리고 요거는 장평. 글자의 가로폭이에요. 가로폭. 얘는 글자의 세로 높이예요. 따로따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글자의 가로 높이, 가로폭, 세로 높이. 그 다음에 얘는 위첨자, 아래첨자 알죠? A가 있으면은 위에 1, 숫자 1 또는 아래 이렇게 위첨자, 아래첨자. 글자의 위치예요.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해서 위첨자, 아래첨자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옆에 컬러는 글자 색깔이겠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는데 이게 있어요. 뭔가 좀 재미난 게 있죠, 그죠? 여기도 보면 위첨자가 있고 아래첨자가 있어요. 굳이 얘를 이용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좀 섬세하게 조절할 때는 필요해요. 이건 어차피 디자인적인 도구니까 딱 정해진 값이 없이 사용자 임의로 값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면은 글자 굵게, 기울이기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취소선도 있고 밑줄도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일반적인 문서 작성할 때 할 수 있는 서식은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패러그래프 눌러보면 여기는 글자 정렬하는 게 있죠. 요거는 교재 설명은 없어요. 글자 정렬하는 기능이 있고 들여쓰기, 그 다음에 문장을 입력할 때 첫 글자를 이렇게 들여쓰기 하는 것도 있고요.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꽤 많아요. 그래서 세부적인 기능까지는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니까 궁금하면 하나씩 눌러봐요. 자, 이렇게 글자를 입력했고, 자, 문장을 입력할 때, 문장 좀 따기 하고, 자, 글자를 하나 더 입력하기 위해서는 다시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하는 게 좋아요. 여기 위에 글자 레이어 선택해 놓으시고, 다시 레이어 하나 추가. 그럼 다시 레이어가 만들어졌죠.
여기다가 또 글자를 입력해봐요. 아무거나. 그럼 저는 이렇게 두 개의 레이어가 만들어져 있고 각각의 레이어에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두 개 만들어 봐요. 요건 레이어 특성을 잘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만들어 봐요. 포토샵에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불편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해놨지? 자동으로 되면 참 좋겠는데, 하지만 자동으로 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개인의 창의력은 떨어집니다. 글자 두 개가 네, 여기를 클릭하고 이걸 누르고 해야 이동이 되네요. 좋은 발견이에요. 그치, 그치. 제가 그걸 딱 설명하려고 했던 거야. 완료해야지. 글자 입력했으면 완료해야지. 그치, 그치. 완료하고 나서 해야 돼. 몇 번 해야 돼? 한 20번 하면 돼. 그럼 괜찮아요. 기억나요. 자, 글자 입력해 보시고. 자, 지금은 문장으로 하지 않고 레이어, 한 개의 레이어 한 줄씩 입력해서 두 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줄의 문자를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은요, 이걸 먼저 이해해야 돼. 자, 이 레이어에는 이 레이어 2해라는 글자가 올라가 있어요. 자, 글자가 올라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레이어 위에 글자가 올라가 있어. 위에 이렇게. 그러면 이 레이어 위에 글자가 올라가 있으니까 이 글자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이 레이어를 움직여야 돼.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좀 쉬워요. 즉, 글자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글자가 올라가 있는 레이어를 움직인다. 그러면 글자를 이동하려면 어떻게 하죠? 이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 레이어를 움직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글자가 있는 이 레이어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시고 나서 이동 도구로 아무 곳이나 클릭해도 돼요. 글자를 꼭 클릭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클릭해서 이동하면 현재 선택한 레이어에 있는 글자만 이동합니다. 또 다른 레이어 선택하고 클릭 이동, 이런 식으로 해서 배치를 하는 거예요. 포토샵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편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레이어에는 하나의 개체라고 해요. 개체. 자, 요거 명칭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개체 영어로 오브젝트. 한 장의 레이어, 한 개의 개체. 요거는 꼭 기억해요. 한 장의 레이어는 한 개의 개체를 올려서 그 레이어를 옮기면서 개체의 위치를 바꿔서 같이 나오게 합성해서 편집을 하는 거예요. 개체는 오브젝트, 개체. 그래서 이 한 개의 레이어는 이 한 장이라고 할게요. 이 한 장의 레이어는 하나의 개체. 이 글자도 개체예요. 개체, 오브젝트. 이런 식으로 한 개씩 올려서 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다가 만약에 나는 이게 레이어 2에 이 글자가 필요 없어. 그러면 이 글자를 지우는 게 아니고요. 글자를 지우는 게 아니에요. 글자가 올라가 있는 레이어를 지우는 거야. 이해했죠? 그래서 이 레이어 선택하시고 레이어 지우시면 돼요. 홀라당. 그럼 글자가 함께 지워집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 레이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포토샵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상 레이어 위에 뭔가 내가 올려놨다. 그래서 그 레이어를 움직이거나 지우거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항상 이거 수업 진행할 때 이 레이어에 대해서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렇게 레이어는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가 또 필요한 것도 추가로 더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이따가 하면서. 자, 제가 중요한 거 설명 안 하고 지금 진행했어요.
좁은 시간상. 자, 사진 요거 지금 우리가 사진을 크기를 이렇게 지금 조절을 해놨는데, 자, 포토샵으로 작업을 하다가 이 캔버스 보기 뷰를 확대, 축소,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 먼저 확대, 축소. 자, 확대, 축소는 총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를 다 알려드릴 테니까 편한 거 쓰시면 돼요. 첫 번째, 도구 이용하는 거. 도구. 자, 도구에서 여기 돋보기 도구. 얘가 이름이 무브 툴이야. 아니, 미안해요. 줌툴이야. 줌툴. 즉 돋보기 확대 축소 도구예요. 이 돋보기는 줌툴이고 확대 축소 도구예요. 자, 선택해 볼까요? 돋보기 선택. 자, 돋보기 누르시고 사진 쪽으로, 캔버스 쪽으로 이동하면 돋보기 모양 안에 플러스가 나오죠. 요건 지금 기본 확대 상태. 클릭해 봐요. 클릭 확대. 자, 축소는 어떻게 하느냐? 키보드 Alt키 누르고 있어 봐요. Alt키 가만히 누르고 있으면 이 플러스가 마이너스 기호로 바뀌어요. 이때 클릭하면 축소. 그렇죠. Alt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 하시면 돼. 난 너 누르기 귀찮아. 옵션 봐봐요. 확대, 축소 있어요. 그냥 눌러놓고 클릭 눌러놓고 클릭. 의자 뒤로 딱 기대가지고 한 손으로만 마우스 깔딱깔딱거리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다 혼나지. 자, 이게 돋보기 도구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또 있어요. 자,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 상단의 플러스 마이너스 키보드 상단에 플러스와 는 키가 함께 있죠, 그죠? 요 키, 그 다음에 언더바와 하이픈이 함께 있죠. 요거 마이너스 플러스. 숫자 키패드에 플러스 마이너스 안 돼요. 백스페이스 키 옆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네,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또 있어요. 자, 키보드 Alt 키 누르고 있어 봐요. Alt 키. 그러면 자, Alt 키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화살표 두 개가 겹쳐져 있는 모양이 나와요. 이때 마우스 휠만 살살 돌려봐요. 마우스 휠만 살살 돌려봐요. 클릭 드래그 하면 안 돼요. 마우스 휠만 살살 움직이면 이렇게 확대 축소돼요. 이 기능을 더 많이 이용합니다. 자, 이렇게 확대 축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동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동하는 거. 자, 캔버스를 조금 많이 확대해 놔봐요. 픽셀이 보일 정도로 확대를 해봐요. 확대. 이렇게 픽셀이 보일 정도로 너무 많이 했네. 자, 포토샵으로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크게 확대해서 섬세한 작업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충분히 확대한 상태에서 다시 이쪽에 숨겨져 있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느냐? 이 좌우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사실 거의 안 써요.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손바닥 도구, 돋보기 위에 손바닥 도구. 얘가 이동 도구야. 무브 툴. 얘 핸드 툴. 미안해요. 이를 바뀌어. 자, 이 도구 선택하시고요. 캔버스 위로 옮기면 손바닥으로 바뀌어. 클릭 드래그. 이렇게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동해서 작업하시면 돼요. 이거 배경 지우기 할 때 이 기능 사용해야 돼요. 배경 지우기 할 때 섬세하게 확대해 놓고 하거든요. 자, 두 번째. 자, 도구는 이거 맨 위에 이동 도구 선택, 화살표 이동 도구 선택. 자, 그리고 캔버스 쪽으로 올라가면 화살표가 나오죠? 이때 키보드 스페이스 키 눌러봐요. 스페이스 키, 공백 키. 그럼 이렇게 손바닥으로 바뀌어. 클릭 드래그. 그래서 이 스페이스 키를 더 많이 이용합니다. 언제 도구 선택하고 해, 그죠? 그냥 클릭 드래그. 스페이스 키를 더 많이 이용해요.
자, 이동하는 방법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릴게. 자, 그대로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요. 마우스 휠만 돌려봐요. 마우스 휠은 어떤 기능이죠? 스크롤 기능이에요. 자, 이 세로 스크롤 바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기능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휠은 기본적으로 스크롤 기능이에요. 휠. 그래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 그리고 이 작업도 실제 배경 지교할 때 꽤 많이 사용할 거예요. 휠. 옮겨놓고 휠. 옮겨놓고 휠.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설명 다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얘를 원래대로 돌리는 방법. 원래 크기로. 자, 돋보기 도구 선택. 돋보기 도구 선택. 돋보기 선택. 선택했죠? 자, 사진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럼 이렇게 메뉴가 나와요. 자, 여기서 Fit on Screen은 화면에 딱 맞게 채워주는 기능이고요. 자, 눌러봐요. Fit on Screen. 다시 우클릭해서 Actual Pixel 선택. Actual Pixel 선택. 자, 포토샵 최신 버전에서는 얘가 액츄얼 픽셀이 100%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즉 실제 이미지 크기대로 보여주는 거야 이게. 핏 온 스크린은 사진이 크든 작든 현재 작업 공간 여기에 딱 맞춰서 크기를 맞춰주는 기능이고요. 액츄얼 픽셀은 사진을 원래 크기 100% 크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크기로 돌아왔습니다. 요걸 조금 전에 먼저 설명하고 글쓰기를 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네요. 자, 포토샵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캔버스 보기별로 확대, 축소, 이동 빈번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시다 보면은 자기한테 딱 그 자기하고 맞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다 여러 가지 기법을 알려드렸는데 그 중에서 필요한 거 그냥 쓰시면 돼요. 제가 여기에 설명을 조금 전에 빼먹어서 제가 순서를 건너뛰어 버렸어요. 여기서 중간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캔버스 확대 축소하기 빼먹었어. 자, 레이어 만들기 했고 글자 입력하기 했고요. 글자 꾸미기 하고 저장하기 할 거예요. 글자 꾸미기는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는데요. 이게 교재에 어디 설명되어 있냐면 244쪽이에요. 244쪽. 자, 명칭 잘 기억해 놓으세요. 레이어 스타일. 명칭 잘 기억해 놓으시고 레이어 스타일. 말 그대로 레이어에 뭔가 특별한 속성을 부여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잠깐만요. 오케이. 자, 레이어 스타일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이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교재는 다 설명이 안 돼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메뉴 이용하는 방법이겠죠. 자, 글자 레이어 한 개 아무거나 선택해 놓으시고 저는 지금 하나 지웠어요. 하나 선택해 놓으시고 이 레이어에 선택한 레이어에 스타일을 적용할 거라서 레이어 선택하는 거 이제 이해하시겠죠? 레이어 스타일. 자, 그리고 메뉴는 레이어 메뉴에서 여기 레이어 스타일이에요. 레이어 메뉴에서 레이어 스타일 위에 마우스 포인터 올려보면 메뉴가 펼쳐질 거예요. 얘가 전부 다 레이어 스타일이야. 레이어 스타일. 자, 이 레이어 스타일에서 주로 이용하는 게 스트로크, 테두리고요. 드랍 섀도우가 그림자예요. 그래서 스트로크 클릭해봐요. 스트로크 클릭.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선택. 그럼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 창이 뜨면서 자동으로 테두리가 들어갈 거예요. 요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취소, 캔슬. 취소, 캔슬 닫아버리고. 자, 이게 메뉴 들어가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자, 이 레이어 패널에서 아래쪽에 보면 여기 FX라고 되는 거 보이나요? 이게 요 기호 모양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게 효과, 뭔가 효과를 제공한 효과 기호예요. 이건 나중에 영상 할 때도 저 기호 보실 거야. 요 모양 잘 기억해 놓으세요. 요거를 눌러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스트로크 눌러봐요. 바로 나오죠. 이게 더 빠르겠죠? 더 빠른 거 알려드릴게요. 더 빠른 거. 자, 캔슬 취소하고 세 번째. 요 레이어 옆에 빈 공간이 있죠? 여기를 더블 클릭해봐요. 바로 뜨죠? 이게 더 빨라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 메뉴를 누를 때도 그렇고 레이어 스타일 누를 때도 그렇고 내가 사용하는 레이어 스타일을 선택하고 들어갑니다. 그죠? 여기 밑에 FX를 눌러도 내가 사용하는 스타일을 선택하고 들어가요. 그런데 이 레이어 옆에 더블 클릭은 아무것도 선택한 게 없어. 그래서 아무것도 선택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추가로 선택할 거를 사용할 거를 이렇게 선택하셔야 돼.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기능 중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편한 거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테두리 먼저 설명드릴게요. 테두리 스트로크 선택해놔요. 스트로크 선택해 놓으셨죠? 설명할게요. 여기 사이즈는 테두리 두께예요. 요거 슬라이드 바를 조정해서 움직이시면 바로 이렇게 크기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즐겨 사용한 두께가 있다? 직접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즐겨 사용하는 값은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요. 요 포지션 보이시나요? 포지션. 응? 요거 스트로크 요거를 클릭해야 돼. 여기를 클릭해야 돼.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을 선택을 해야 이게 떠요. 이게 앞에 체크되어 있는 거랑 선택된 거랑 달라요. 선택은 정확하게 여기 색깔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선택된 거예요. 제가 분명히 그래서 여기 체크되어 있는 거랑 이렇게 옆에 효과 이름 직접 클릭해서 하는 거랑 다르다고. 그래서 요거를 분명히 요 이름을 클릭해서 얘가 색깔이 바뀌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사이즈는 테두리 두께. 그리고 이 포지션 클릭해 보시면 포지션 클릭,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센터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글자는 아웃사이드만 이용하시면 돼요. 인사이드, 센터 쓰지 마세요. 사용하면 어떻게 되게? 글자 색깔이 사라지고요. 테두리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좀비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글자 색깔을 아무리 바꿔도 글자 색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실수로 진짜 이렇게 하는 분들 이렇게 해놓고 글자 색깔이 왜 안 바뀌지 그렇게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 제가 뒤에 가서 놀렸어요. 저도 놀릴까요? 글자는 아웃사이드. 다른 거는 생략하고 이 오페시티는 그림자의 불투명도 조정해 보시면 그림자가 살짝 흐릿해지면서 뒤에가 비쳐 보일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특별한 느낌 줄 때도 이용하기는 하죠. 제가 이 불투명도를 불과 투 발음하기도 어렵고 글자도 네 글자야. 그래서 좀 편하자고 투명도라고 부르거든요. 똑같은 말이니까 혹시라도 거기에 대해서 잔소리하지 말기. 제가 투명도라고 하니까 실제 어느 분이 그거 불투명도인데 왜 투명도라고 하냐고 그렇게 따지시더라고. 같은 말이야. 현업에서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투명도라고 해도 불투명도라고 알아들으세요.
이게 스트로크, 스트로크. 자, 앞에 스트로크 앞에 여기 체크되는 거 해제하시고 체크 해제. 이제는 드랍 섀도우 선택. 드랍 섀도우 선택. 요거 효과 이름 위에 클릭하는 거 잊지 마시고 요거 선택하면 자동으로 체크돼요. 자, 드랍 섀도우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보시면은 여기 그림자 색깔이 있죠. 색깔. 그리고 오페시티 밑에 그림자의 투명도. 제가 방금 투명도라고 했죠. 발음하기 얼마나 좋아. 불투명도 하면 어려워요. 투명도. 그리고 앵글은 그림자의 각도예요. 그림자 각도. 그리고 이 use 글로벌 라이트는 뭐냐면 만약에 글자를 따로 하나 쓰고 얘의 글자와 얘의 글자의 방향을 다르게 하고 싶을 때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체크되어 있으면 다른 레이어에 글자를 쓰고 여기다가 그림자를 적용해 놔도 방향이 똑같이 작용돼 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만 다르게 쓰고 싶어. 그러면 이 옵션을 꺼야 돼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아래쪽 이 디스턴스는 그림자와 글자의 거리예요. 조절해봐요. 그러면 그림자가 어느 정도 떨어질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건너뛰어서 사이즈. 사이즈는 그림자가 부드럽게 퍼지는 정도예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스프레드. 얘는 부드럽게 퍼졌는데 더 진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왜 거꾸로 설명드렸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옵션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지만 궁금하면 눌러봐요. 괜찮아요. 안 터져요. 설정했으면은 OK 누르면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에 효과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게 적용됐는지. 실제 우리가 작업하는 이미지가 주로 블로그 타이틀, 스킨 이미지, 그리고 유튜브 채널의 배너 이미지, 또 블로그에 올라가는 컨텐츠 사진. 그래서 글자를 입력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글자 꾸미기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미리 캔버스에서는 좀 제한적이죠. 근데 포토샵에서는 좀 더 다양한 꾸미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레이어 스타일 가지고 놀아봐요. 다른 것도 눌러보면 신기한 거 많이 있을 거예요. 자, 3교시 바로 이어서 진행할게요. 조금 전에 레이어 만들기만 알려드렸고 여기서 추가 기능 몇 가지 더 설명드려야 되거든요. 여기서 기능 더 설명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저장하기 하고 끝낼게요. 자, 교재는 228쪽에 보시면 레이어 만들고 지우기라는 내용이 있고요. 레이어 패널 기능 버튼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고 228쪽에 또 229쪽에는 레이어 순서 변경하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229쪽.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레이어 이름 바꾸기도 있어요. 자, 레이어를 한 2개, 3개, 몇 가지 이렇게 아무거나 만들어 봐요. 비어 있어도 돼요. 비어 있어도 되니까 레이어를 한 기존 조금 전에 글자 입력한 거 외에 2개, 3개 더 만들어 봐요. 숫자는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만드셨나요? 자, 레이어 지우는 거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선택하시고 키보드 딜리트 또는 아래 휴지통 선택하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휴지통 눌러서 내가 정확하게 지울 거 확인하고 지우는 습관 들이시면 좋다고요. 나중에 많이 쌓이면 내가 실수로 어느 걸 지워도 어떤 걸 지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이기도 해요.
자, 삭제하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레이어 순서 바꾸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레이어와 이 레이어를 서로 순서를 바꾸는 거야. 바꾸는 거 쉬워요. 그냥 이 레이어를 클릭해서 클릭 위로 끌고 올라가요. 그러면 끌고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사이사이에 굵은 선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놓으시면 이 사이로 이동합니다. 아무거나 이동시켜 봐요. 이렇게 순서 상관없이 내가 마음대로 순서를 다시 배열할 수 있어요. 배열. 자, 이렇게 순서 바꾸시면 되고요. 그리고 레이어는 그룹으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룹으로. 요 레이어 패널 아래 보면 요 버튼 보이시나요? 요 버튼. 요게 폴더 버튼이에요. 눌러봐요. 폴더 버튼. 자, 요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그룹이라고 딱 떠요. 그룹. 이 그룹 안에 넣고 싶은 레이어를 끌고 가서 이 그룹 위에다가 올리면 이렇게 그룹이 전체 선택되는 박스가 딱 쳐지는 상태가 됐을 때 놓으면 그룹 안에 들어갑니다. 끌고 가서 이렇게. 그러면 이 그룹만 움직이면 이 안쪽에 있는 레이어는 전부 다 한꺼번에 움직이고 끄고 켜고 할 수도 있고요. 지울 수도 있어요. 이것도 가끔 필요할 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룹 푸는 거는 쉬워요. 그냥 밖으로 끄집어내면 돼. 끄집어내면 그룹에서 빼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는 잠깐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여기 레이어 앞에 보면은 뭔가 째려보고 있는 듯한 눈동자가 보이나요? 눈 콕 찔러버려요. 클릭. 그러면 이 눈이 꺼진 그 레이어는 꺼집니다. 잠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잠그는 기능도 있어요. 요거를 이제 더 이상 수정하지 않게 이제 편집이 다 끝났어. 완료했어. 이제 수정할 일이 없어. 그러면 잠궈야 되잖아. 여기 잠글 레이어 선택하시고 요거 자물쇠 버튼 클릭. 자물쇠. 제가 설명하지 않는 거는 누르지 마세요. 못 빠져나와요. 그럼 이렇게 자물쇠 나오죠. 그럼 얘는 이동도 못하고 수정도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잠궈를 풀어줘야 되겠죠. 다시 자물쇠 클릭하면 풀어집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레이어 관리를 할 수 있어요. 또 중요한 거 레이어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글자 레이어를 이제 조금 전에 레이어 하나 만들고 글자를 입력하니까 입력한 글자가 보이죠? 이 글자를 더블 클릭해봐요. 더블 클릭. 그러면 지우고 이렇게 내가 필요한 용도에 맞게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실제 포토샵 작업 하시다 보면 이렇게 이 레이어에는 어떤 객체가 있는지 그 객체를 설명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관리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 1번 레이어에 나는 배경 사진을 넣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배경 사진. 또 위에는 유튜브 로고를 넣고 싶다. 유튜브 로고. 이런 식으로 레이어 위에 있는 객체 종류에 맞게 이름을 정해 놓으시면 훨씬 더 구분하기 쉽고 관리도 쉬워집니다. 나머지 기능은 또 할 때 또 설명드릴게요. 레이어는 이렇게 끝. 레이어 스타일 기능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 저장하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글자에다가 지금 조금 전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놨어요. 이 레이어 스타일도 끄고 켜고 지우고 복사하고 다 돼요. 요 글자 있는 글자 레이어를 마우스 우클릭 해봐요. 마우스 우클릭.
그러면 메뉴가 나옵니다. 자, 이 메뉴에 보면 여기 카피, 레이어 스타일,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 클리어, 레이어 스타일 세 가지 메뉴가 나오죠. 카피는 말 그대로 복사하는 거예요. 복사한 상태에서 다른 레이어에 있는 글자 레이어 선택하시고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 하면은 현재 이 레이어 스타일이 그대로 복사가 돼서 적용돼 버립니다. 레이어는 한 개만 선택할 수도 있고 복수 선택도 가능해요. 그래서 글자 레이어를 또 만들어 놓고 모든 레이어 다 선택하고 붙여넣기 해버리면 끝납니다.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요거 중복 선택하는 거 아시죠?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면 중복 선택됩니다. 또는 처음에 거 한번 클릭 그리고 쉬프트 누르고 마지막 거 클릭 다 선택되죠? 이 기능은 컴퓨터 기본 기능이라서 똑같이 적용되니까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서 나는 이 레이어 스타일이 필요 없어. 그러면 완전히 클리어 레이어 스타일 지워버리거나 클리어 레이어 스타일 지워버리거나 아니면 여기 앞에 얘도 보면은 눈을 뜨고 있죠? 째려보고 있죠? 끄면 눈을 콕 찌르면 그 효과가 꺼집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거는 잠깐 꺼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설명이 세부적인 기능이 좀 잘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이 포토샵은 레이어를 잘 다뤄야 사용하기가 편해집니다. 자, 이제 저장하는 것만 설명드리고 오늘 설명은 끝낼게요. 자,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저장하기 적어놨죠. 파일 메뉴 눌러서 세이브 에즈 메뉴 누르는데 자, 제가 두 가지를 옆에다가 적어놨어요. PSD, JPEG. 이 PSD가 뭐냐면 포토샵 원본 파일이에요. 원본 소스 파일. 자, 이 PSD 파일로 저장을 해야 이 작업한 이 내용 있죠. 요거 그대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내가 다시 파일을 불러와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장할 때는 원본 파일 먼저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저장해 볼까요? 자, 파일 메뉴 눌러서 파일 메뉴 세이브 에즈 파일 세이브 에즈. 참고로 세이브랑 세이브 에즈랑 같은 건데요. 세이브는 한번 저장한 거를 그냥 바로 저장하는 기능이에요. 세이브 에즈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인데요. 지금 우리는 이 사진을 불러와서 파일 이름이 사진 이름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사진 이름으로.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세이브 에즈를 누르는 거예요. 자, 파일 세이브 에즈. 그럼 이런 세이브 에즈 창이 뜹니다. 자, 이 창에서 꼭 처음에 확인해야 될 거 있어요. 현재 내가 어디 있는지 현재 위치를 꼭 확인해요. 자, 어디 있어요? 저도 지금 포토샵 작업 폴더 들어가 있어.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다른 폴더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탕화면 클릭해서 다시 포토샵 작업 폴더 찾아 들어가시면 돼요. 바탕화면 클릭 그리고 포토샵 작업 폴더 열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이게 일치하는 항목이 없다? 정상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게 이제 정상인 거야. 자, 이제 요 파일 이름 있죠? 파일 이름 클릭해서 다 지워요. 그리고 이름을 포토샵 기초 1이라고 적어줘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포맷이라고 해서 포토샵 PSD, PDD라고 되어 있죠. 요 PDD는 잊어버리시고요.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요 PSD만 기억하시면 돼요. PSD. 자, 이 PSD가 바로 포토샵 디자인 파일 또는 포토샵 도큐멘트라고 불러요. 다양하게 부르는데 이게 PSD가 바로 포토샵 원본 파일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포토샵 원본 파일. 자, 그대로 저장 눌러주세요. 저장. 뭐라고 하면은 그냥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포토샵 기초 1.psd라고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바뀌어져 있나요? 됐어요. 잘했고요. 자, 이제 요거를 블로그에 글 쓸 때 또는 나중에 타이틀과 스킨 이미지 만들 때 사용을 하려 그러면은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다시 파일 세이브 에즈 파일 세이브 에즈. 지금 보시면 세이브 파일이 세이브 메뉴가 비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이미 한번 저장했기 때문에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 세이브 에즈 누르시면 돼. 세이브 에즈. 파일 세이브 에즈. 자, 위치 그대로 확인하시고 이제 조금 전에 저장한 파일 보이죠? 잘하셨고요. 자, 이제 포맷을 클릭해봐요. 여기 포맷 클릭. 자, 그러면 어떤 파일로 저장할 건지 형식을 선택하는 화면 나오는데 여기서 가운데 있는 거 요거 JPEG. 요거 선택해줘. 요거 JPEG. JPG 스테레오 아니고요. JPG 2000 아니에요. 그냥 JPEG 선택. JPEG 선택. 그리고 그대로 저장. 그럼 이렇게 JPEG 옵션 창이 뜹니다. 자, 요거는 어떤 기능이냐면 저장하는 JPG 이미지의 품질을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퀄리티가 자, 여기서 얘가 품질이죠. 얘를 누르면 선택하는 항목이 나오는데 여기서 로우, 미디엄, 하이, 맥시멈 있어요. 자, 이 맥시멈을 선택하면 최대 화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이 밑에 있는 이 조절 바를 이용해서 완전히 오른쪽으로 밀면 이 값이 12로 바뀌면 그게 최대 화질입니다. 참고로 맥시멈은 최대 화질이 10이에요. 일단은 얘를 조정해서 최대 화질 12로 바꿔줘요. 12. 그리고 OK. 나머지 기능은 필요하면 그때 설명드릴게요. OK. 됐습니다. 자, 이제 포토샵 잠깐만 내려놓으시고 포토샵 작업 폴더 열고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원본 사진 파일이 있고 포토샵 원본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저장해 놓은 이미지 파일이 보일 겁니다. 요거를 블로그에 등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사진을 불러와서 그 사진을 크기 줄이고 사진에다가 글자 쓰고 나서 저장하는 기능까지 설명드렸어요. 아직 기능이 엄청 많아요. 설명할 거.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시간 드릴 테니까 다른 사진도 불러와서 가지고 놀아보세요. 자, 5분 남았습니다. 슬슬 정리할까요? 내일은 이제 직접 캔버스 만들고 그 캔버스에 맞춰서 소스를 구해서 가공해서 합성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블로그 타이틀과 스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많은 기능을 설명드릴게요.